병원들이 빽빽이 들어선 강남. 조용하던 그곳이 일순간 소란스러워집니다. 무슨 일이죠? 사람들이 다급해 보이는데요. 얼마 후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것에 실려 수술실을 빠져나옵니다. 경찰의 소방에 큰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에선 정말 웃을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빨간불이다.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죠. 네. 그리고 어쩌면 영영 밝혀지지 않았을 이야기들이 드러납니다. 아니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요? CCTV 상에도 현장을 떴거든요. 환자가 깨지도 않았는데. 어머. 근데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아이고 참. 문이 닫힌 그 시간, 수술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아휴.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있다는 박 씨. 자고 일하면 괴롭습니다. 계속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계속 되먹고 있죠. 네.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눈도 아직 못 뜨고 있는데 3개월 동안 호전되는 거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 그는 오늘도 아내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좀 힘든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의사들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희 딸도 같이 병원에 몇 번 같이 갔는데 뭐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해요. 보면 괴로우니까.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지난 1월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박 씨의 아내. 평소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며 건강을 챙겼던 아내였는데요. 그런 그녀가 쓰러진 이유는 저산소성 뇌 손상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없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테니스 엘보가 온 거거든요. 테니스 엘보요? 팔꿈치 인대가 늘어나서.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 곳이 그 병원이었죠. 축구 선수 사진 막 붙여놓고 좀 크게 하는 병원이어서 나름 괜찮겠다라고 해서 간 거죠. 그렇죠. 유명 운동선수를 찾는다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 더 믿음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치료 받다가 안 되니까 이제 수술을 권유를 하더라고요. 10분 정도의 간단한 수술이니까 수술하시면 된다. 양쪽 팔 다. 그냥 여기 살짝 그 인대 살짝 끊어진 거 접합 수술 했고 그냥 뭐 간단한 수술로 저희 인식하고 그냥 갔죠. 오전 9시 두 발로 걸어서 수술실에 들어간 박 씨의 아내. 그리고 약 1시간 반이 흐르고 1시간 반이요?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수술실을 나옵니다. 아이고. 뭐야? 왜요? 아니 분명 걸어서 코러스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네. 외부와 단절된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도망간 거. 둘 다 현장에 자리 없었던 거. 네? 9시 12분에 마취의가 사복 차림으로 나가는 영상이 나왔고요. 아이고. 수술을 집도하는 집도의도 마취과 선생 나가고 나서 9시 10몇 분에 들어와서 수술 한 10분 정도 하고 바로 또 나가버렸어요. 환자가 깨기도 전에 집도이도요? 마취 집도의도 둘 다 현장을 이탈해버린 게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다 어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마취도 안 낀 환자를 두고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당시 작성된 간호 기록지에 따르면 의료진이 환자의 이상 상태를 파악한 시각은 오전 9시 47분. 간호사가 마취과 의사한테 전화로 뭐 지금 이벤트가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니까 마취과 의사가 전화로 지시를 내린 거예요. 아이고. 뭐 어떤 아이고. 약물 투입을 해라. 그렇게 지시하고 본인은 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왜요? 환자가 숨을 안 쉬는데 나타나질 않았다니요. 왜죠? 그리고 14분 후인 10시 1분 환자에게 심정지가 왔습니다. 아이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집도의와 마취의는 사라진 상황. 급하게 병원에 있던 의료진들이 붙어 응급조치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환자는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참.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한 박 씨의 처형은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몸에 달고 있었고
그냥 눈 감은 모습으로 그냥 그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 선생님께서 30분 이상 심정지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병원에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30분 이상이나요? 해당 사건을 접한 전문가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말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수술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재우는 거죠. 환자를 재우는 목적으로 여기서 사용된 미다졸람이라든지 펜타닐이라든지 이제 이런 종류의 약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진정이라고 하는 약들이 결국은 중추신경계, 즉 척추라든지 뇌를 억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호흡부전의 위험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람이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모니터를 해야 되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취제로 사용된 약물은 진정 효과를 가진 미다졸람과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게다가 식약처의 주의사항을 보면 두 개의 약물을 같이 사용할 때는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가족들은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깊은 후회만 남습니다. 그냥 사고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1월 28일이었으면 좋겠다.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부모님한테 걱정 끼치는 일은 정말 한 번도 살면서 하지 않았던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도 더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아내가 쓰러지고 얼마 후 마취이를 만났다는 박 씨. 아직도 그 상황이 잊히질 않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이제 제가 병원에 찾아갔죠. 그 집도이랑 마취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아, 사고 발생한 후에도 계속 같이 일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다 들었죠. 그때 녹취한 거는 들어보면 일단은 마취의는 자기가 잘못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현장을 벗어난 게 잘못된 거다. 원래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옆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답을 못하네요. 아니 선생님 말씀 한번 드립시오. 원칙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원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동한 거는 원칙을 제가 어긴 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원칙을 어긴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수술실을 떠난 건가요? 환자를 두고 수술실을 떠난 마취. 그는 어디로 사라졌던 것일까? 다른 병원에 알바하러 갔죠. 어? 알바요? 저는 프랜스 마취과를 살아서 9시 10몇 분에 이제 마취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이요? 환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죠? 아니 심정지가 왔을 때 병원으로 이동을 못 하셨나요 그러면? 저보다 더 빨리 근처에 계시는 선생님이 계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먼저 보내고 저도 이따가 들어왔습니다. 박 씨의 아내에게 마취를 시행한 의사는 프리랜서 마취이었는데요. 수술이 있는 병원들을 옮겨다니며 의료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취과라는 팀에서 프렌즈 마취과 의사고요. 이 8명의 마취과 의사가 있는 팀인데 저희 프렌즈가 서울에 협회가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병원 중에 저희 프렌즈가 커버하려 비율이 50%가 어이구 그렇게나 많다고요? 너무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전혀 몰랐습니다. 브이마취 치료하는 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프렌즈들이. 아니 5분만 산소 공급 안 돼도 뇌세포가 다 죽어버리는데 지금 여기 시간 보시면은 그냥 신문지상에 나오니까 그냥 남이 일거니 하고 생각을 했지. 저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취 사고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한 50대 주부가 마취 도중에 숨졌습니다. 2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취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프리랜서 마취 의사들은 개인 병원을 돌아다니며 시간당 최고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프리랜서 마취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어렵게 현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를 만나 그 실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봤을 때는 프리로 부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미리 마취 관장님한테
저희 내일 수술 있다 와달라 하면은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있기는 하는데 마취 연하대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마취 원장님들이 수능돼 있는 뭔가 회사는 아마 있을 거예요. 실제로 프리랜서 마취를 부르는 병원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은 처음 들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리랜서로 모든 원장님이 시술이 끝나고 깨는 것까지 보고 가는 게 원래는 정상인 걸로 알고 잠깐 뭐 로비에 있을 수 있지만 갔다가 다시 수술방 가거나 하시죠. 산소 포화도 같은 것도 다 실시간으로 원래 하니까 병원에서도 간호팀도 하고 마취과 전문이 아니어도 원장님들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삐삐삐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숨을 안 쉬면은 그게 소리가 엄청 크게 나거든요. 살려날 때까지 원장님 계속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술 과정에서 마취를 시행하는 다른 병원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마취과 원장님이 왔다가 다음 환자 깨나기 전에 그냥 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문제 생긴 것 같고 마취과 원장님이 항상 선지시고 수술 전후로 당연히 마취하는 것보다 깨는 것보다 그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식물인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의료계 실태인지 한번 좀 보려고. 근데 솔직히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하려고 하겠지. 그런데 박 씨 아내의 마취 과정이 담긴 마취 기록지에서 수상한 대목이 발견됐습니다. 뭐죠 이거? CCTV를 보니까 선생님이 9시 12분에 수술실로 나간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언제 작성한 건가요? 이 마취 기록지 이거는? 마취 기록지는 그 전에 다 작성한 아, 미리 다 작성해 놓고 간다? 아니 환자 상태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저렇게 쓴다는 말입니까? 마취 기록지는 원래는 마취의가 작성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조작이 돼 있어요. 1월 29일 날 마취의가 자기 자필로 작성한 마취 기록지거든요. CCTV 상에는 9시에 수술하고 9시 11분에 마취의가 도망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50분 동안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위로 작성한 거네. 실제로 마취 기록지에는 마취의가 수술실에 없었던 시간대의 환자 상태까지 기록돼 있었는데요. 이야, 이거 참. 전례적으로 1시간 이상은 잘 안 하니까 1시간으로 그냥 대강 맞춰서 적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잘못된 거지만 의사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 결국은 마취과에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취의는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마취한 지 꽤 됐거든요. 16년 됐는데 트레이닝한테 아파트 받고 뺀한테 이제 12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으로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다행이라 해야 되나요, 이걸?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펴낸 의학교과서에는 마취과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마취를 시행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로 이동할 때까지 마취 제공자, 즉 의사가 곁을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직업윤리에 대해서 상세히 적혀 있네요. 그렇네요. 이번 사건을 접한 일선 마취의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취의들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한 명의 마취의가 하루 동안 여러 병원을 이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한 병원에 소속돼서 일하는 것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고임금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수술 스케줄 맞추려고 무리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구인구직 글에는 면접 후 급여를 결정하자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마취의의 수당은 건당 30만 원을 웃도는 상황. 월급을 받는 의사에 비해 2배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마취의들은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팀에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지인의 소개죠. 프리랜서 마취의를 구한다는 공고가 뜨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름아름 연결되는 거죠. 실제로 의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마취의와 관련된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취의들이 프리랜서 시장으로 쏠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수술 건수가 많지 않은 병원에서는 상근 마취통증학과 전문의를 모시기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 부분 초빙 마취에 의존해야 될 수 있습니다. 초빙 마취 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병원들이 대부분 주간 업무만 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아마 더 크다고 보고요. 마취를 진행했던 의사의 입장은 무엇일까?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마취의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전화를 피하는 거네요. 그런데 마취와 합의를 진행하던 박 씨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뭘까요? 마취과 의사는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보내왔냐면 네? 갑자기 그거 왜 보낸 걸까요? 충실히 진료를 했는 바 저희가 제시한 합의안을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딱 한 줄로 왔어요. 저는 그거 보고 또 화가 나서 충실히 진료를 했대요. 그래 놓고 지금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 진료하였는 바 제시한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내왔네요.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하더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작진은 마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내용 증명을 작성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실업환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혹시 마취의 변호사 분이셔서 찾아뵀거든요. 술안 드시면 어떡해. 언제 오세요, 그러면? 그리고 얼마 후 내용 증명을 보낸 변호사가 연락을 취해옵니다. 뭐죠? 그리고 이거 제가 선임 안 해가지고 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뭐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아, 그러면 그럼 내용 증명. 그 내용 증명까지는 제가 보내드린 거고 이제 나머지는 아마 대응으로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임에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더 이상 위임 받은 게 없어서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몰라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마취의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볼 수가 없는 게 마취가 자리를 비웠다면 수술을 맡은 집도의가 환자를 살펴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술을 집도했던 집도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5분 남짓 수술을 마치고 수술실을 떠난 집도의. 박 씨는 집도의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마취가 나갔으면 그 현장을 집도의가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집도의도 가면 환자 깰 때까지 같이 끝까지 남아 있어야죠. 그렇죠. 마취과 의사가 나간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아, 집도의 주장은요? 네. 나간지 몰랐다. 그래서 뭐 마취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가는 걸 모를 수가 있나니까요. 근데 저는 수술하면서 집중하고 수술하고요. 당연히 마취과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거나 앉아 계시거나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취가 떠난 사실을 몰랐다는 집도의. 그렇다면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누가 그녀의 상태를 보고 있었던 걸까? 집도의한테는 제가 그걸 물었죠. 왜 모니터링을 안 했냐. 왜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알람이 뜨고 이렇게 할 건데 왜 모니터링을 안 했냐라고 했더니만 그 현장에는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4명이 있었대요. 환자가 깨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회피하더라고요. 환자에 대한 책임은 마취과 의사한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퇴복실 갈 때까지 그 환자 관리, 감시는 지금 누구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취과 선생님 책임져요. 마취과 떠났을 때 이 마취 관련 문제는 어떻게 원장이 해결하는 거예요? 들어가시는 재미가 저희가 병원이랑 계약을 하고 진료비를 내는 거지. 프로에서 마취과 쌤한테 직접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서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니 여기가 잘못했니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신경 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사고 난 지 거의 3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거 없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도 병원 측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고가 생기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잖아요. 마취과 의사도 정형외과 의사도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마취과 의사든 정형외과 의사든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한테 말은 해주지 않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저희들을 좀 화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수술을 진행한 집도의의 입장은 어떨까? 제작진은 의사를 만나기 위해 사건이 일어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희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원장님 계시는지 한번.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딱히 지금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환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없으신지.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후 계속된 질문에도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요. 그런데 그럼 마취 계속 여기 출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새로 마취원을 상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 사고 당시에는 안 그러신 거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사건이 발생한 후 병원 홈페이지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했다는 광고가 걸렸습니다. 20여 년 전에도 지금도 발생하는 프리랜서 마취의 사고. 그렇다면 보건당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공직이처럼 이제 고용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마취가 이제 낄 때까지 거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장소를 이전한 그게 잘못인 거죠, 사실. 저희가 그렇게 못하도록 성형외과 의사에 마취과 의사에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좀 이제 마취했을 때는 의사가 적어도 상황이 이제 안 좋을 때 바로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나 시술은 없습니다. 의료라는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이런 마취 진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약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에 따라서 몸에 들어가서 나오는 반응이 너무나도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고 주의와 관찰이 필요한 이유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지켜보고 있었으면 안 났을 사고고요. 결국은 이제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했던 아내가 쓰러지고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자꾸만 야위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미어지는데요. 엄마 보고 싶어, 빨리 나. 혼자 자니까 어서 빨리 나와서 같이 자자. 사랑해. 하루빨리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됐죠. 네. 집도 이 마치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한가족을 완전히 파탄시켜놨습니다. 네.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눈도 아직 못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빨리 와이프 이제 억울한 거를 어떻게든 빨리 풀어줘야죠. 그래야지 저도 이제 딸들 볼 면목도 생기고 되는 데까지 한번 더 해보려고요. 의사들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박 씨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환자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박 씨 측은요, 지난주 목요일 당시 수술을 맡았던 집도의와 마취의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마취 사고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의사 개인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를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모쪼록 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환자도 의료진도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